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그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그런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일까? 그 자신이 쓴 시 그대로 그는 그렇게 시대가 부여한 십자가 위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며 조용히 죽어갔다. 고세의 사람들은 일러 그를 시대의 희생양이라 부르니 가장 순결한 영혼이었기에 어두운 시대의 제단에 바쳐졌는지도 모른다. 일찍이 조선진이라 불리웠던 윤동주. 그러나 이제 적지 않은 수의 일본인 학자들이 식민지의 그 이름 없던 청년을 자신의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이북기 고도 그 중에 한 사람. 10년 전부터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탐구해온 그는 특히 일본 유학 시절로부터 옥사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에 섬세한 전기적 접근을 하고 있다. 도쿄, 교토, 후쿠오카 그 지명들은 윤동주의 유적지로 기록된다. 교토 도시샤 대학에 재학 중이던 윤동주는 1943년 여름방학 귀향을 앞두고 기차를 기다리던 역에서 일경에 체포됐다. 같은 유학생이며 고종사촌인 송몽규와 함께였다. 윤동주 7월 14일 체포, 12월 6일 검찰국 송국, 이듬해 1944년 2월 20일 독립운동을 죄목으로 기소, 3월 31일 재판, 징역 3년 구형, 4월 1일 징역 2년 선고 확정, 1945년 2월 16일 옥중에서 사망, 별명은 외일혈로 기록돼. 윤동주の極死は単純な病気ではないと私は考えています。理由は1年足らずのうちに、若い윤동주が獄中で亡くなったこと、同じ時期に孫門義もまた亡くなっていること、そして윤동주が亡くなった時に父親が遺体を引き取りに行った時、まだ生きていた孫門義から毎日注射を打たれているという話を聞いていること、それから看守から、日本人の看守から윤동주は死ぬ時に大きな声で叫んだという話を聞いていること、この2つから見ても単純な病気による死ではないと思われます。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원하던 사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다감한 사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리라 다짐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인 사람. 그처럼 맑고 청순한 가슴을 지니고 영원한 젊음으로 남을 시인 윤동주. 그는 과연 죽은 것인가, 살해된 것인가?
그는 이 지상에 많은 것을 남기지는 않았다. 죽은 후에야 단 한 권 시집을 남겼고 일본인 자신이 일본의 과거를 향해 스스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죽음의 의혹을 또한 남겼다. 누군가 그를 살해했다면 왜, 무엇 때문에? 유학 시절 남긴 생애의 마지막 부분의 시편들에서 당시 그의 의식 단편들을 읽을 수 있으니 식민지 청년의 자의식을 안고 시대의 아침을 기다렸다는 것이 그의 혐의점이 될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처럼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욕조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봄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것이 바로 윤동주가 바라본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한 시인의 의식 세계를 이루는 바탕은 실은 그의 유년 시절부터 준비되는 것. 와사대 대학에서 또 한 사람의 윤동주 연구가 오무라 교수는 북한도에서의 시인의 유년을 성실히 탐문 조사한 바 있다. 지난번에 그 한국 갔을 때 동아일보 기사가 인터뷰했을 때 제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속죄감부터 윤동주 연구를 시작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만 기사에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국 문학이 우리 일본 사람한테 뭐랄까 일본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근대 특히 20세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일본 역사를 보려고 하면 일본의 그 당시 침략한 저쪽에서 일본을 보아야 그 정확하게 일본상을 그 당시에 일본상을 그릴 수 있다. 동주가 용정에서 두 가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나는 여기 은진중학교였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광년중학교가 있습니다. 동주 집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있다가 이쪽에 옮겼다가 합니다. 그가 다닌 교회가 중앙교회 때 여기에 있었어요. 중심가가 이 거리입니다. 지금은 중공 땅,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 불리는 지역. 그러나 이 땅은 오랜 세월 동안 간도라 불려왔고 간도란 그 이름의 울림 속에는 헤아릴 길 없는 한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다. 동주의 고향, 용정에서 남쪽으로 약 30리 떨어진 명동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로 한가로운 우리 농촌의 분위기와 일찍 받아들인 신문화의 영향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다. 큰 도시는 아니었으나 한일운동의 본거지요 간도 전체에서도 두드러지는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였다. 간도 땅의 이런 민족적 분위기 속에 감싸여 윤동주는 태어났다. 1917년 12월 30일 명동중학교 교원이었던 윤영설 아버지로 독립운동가인 기와 김약연의 누이 김용을 어머니로 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맏아들이었다. 기억이야 뭐 여럿이 다 났죠. 몽규가
동주보다 먼저 났어요. 송학교 고모인데 먼저 났는데 가는 8월에 나고 동주는 동짓들에 나고 그래. 몽규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보채서 울었어. 그래 백날 울다가면 몽규 엄마가 고생 많이 했지 몽규 이렇게. 동주는 순하고 그래 얌전하게 자랐어.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때마다 같이 댕기고 그래다 학교에 명동학교 국민학교 그때는 5학년제인데 우리는 학교가 조금 멀었어. 동준에는 바로 학교 옆에 있고 예배당도 동준에 바로 옆에 있고 우리는 학교촌에 살다가 조금 떨어져 가서 그래 학교 멀다고 나는 아들을 집에서 1학년 정도는 다 가르쳐서 보냈거든요. 그때 그 명동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주로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무슨 정신? 하여튼 장문을 지으면 독립을 빼놓으면 장문 점수를 안 줬어. 장문 시간에 말씀. 예. 그게 훈련이니까. 그리고 독립군들이니까. 그래 이런 독립 노래 하나 있어요. 6절인데 내 한 절밖에. 이곳은 우리나라 이것만 무엇을 바라고 이에 왔는고 자손이 걸음 때리네 독립군 설 땅이 없지만 희망이 있네. 정조 할아버지 때 간도로 건너온 윤씨 집안은 할아버지 윤하연 때에 이르러 이미 넉넉한 가선을 이루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여 진보적인 가풍을 물려주었다. 마을에서도 돋보이는 큰 기와집이었던 동주의 집 뒤로는 과수원이 있었고 그 과수원에서 바라보면 반짝이는 교회의 십자가가 바라보였다. 바로 그 유년의 집안 분위기와 교회의 영향이 윤동주의 짧은 전생애를 이끌어온 하나의 축이 됐는지도 모른다. 하남교에서 여기가 하남교. 이 강은 무슨 강이라고? 명동 소학교에서 6년을 공부한 윤동주는 명동천을 떠나 용정으로 옮겨온다. 용정은 당시 10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사는 소도시였다. 1932년 4월 16살의 나이로 그는 용정의 은진중학교에 진학했다. 민족 기풍이 강한 용정의 중학교에서 그는 명동천에서 움태운 민족애를 더욱 다지고 키워나갔다. 그의 중학 공부는 은진에서 4년, 평양 숭실중학에서 1년, 다시 용정의 광명중학에서 2년으로 이어지지만은 오늘날 용정에는 용정중학밖에 없다. 용정시대 5개 학교를 통합하여 설립했다는 학교. 다행히 옛 기록들은 소중히 보존되어 있었다. 언 60년을 뛰어넘는 시간 후에도 후배들은 그 선배를 잊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윤동주 전시관을 따로 만들어 그와 관련되는 유물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는 그 자신이 민족혼을 배우던 학교에서 이제 그가 민족 시인으로 추모받고 있는 것이다. 일어가 제일 성적이 낮습니다. 예, 일어가 성적이 좀 낮죠. 몇 점입니까? 일어가 50점, 52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85점짜리 또 뭐 물리. 예, 물리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화가 82점. 예. 나 도화가 관심 있어. 그러니까 내게는 내만 이사이지만은 이제 조카뻘
예, 나 거기서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늘상 존경해서 아주바이 인사에 아주 깊이 생각되는데 나도 또 그래서 나도 또 어렵게 대하기 예, 야단 이런 소리도 못 배우고 그래서 그쪽에 그 양반이 인사이라게 그저 이렇게 지난달 뿌였지 그래서 앉아서 사당하거나 나한테 장점에다가 일 하잖아 우리 형님하고는 하여튼 복싱이 아니라 많이 해서 인도교육에 대한 건 무게도 깊이 받아. 또이 여기 와서도 인도선 학교에 와서도 조선 역사 일본 역사라는 우리 배워 못 봐. 길이는 뭔가 이 조선적일 때문에. 이 중학교 시절을 끝으로 그는 고향 땅을 떠나게 된다. 서울로 유학의 길에 오른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역시 그 민족이라는 거 이것이 머리에 배겨 있는 거죠. 그 첫째 가정이 그렇고 가정이 기독교적인 가정에다가 독립가정 또 북한도라는 게 원래 독립운동의 번산 아니에요. 총번산.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연전은 그 당시 뭐냐 할 같으면 우리 국학의 총본산이에요. 게다가 이제 기독교의 말하자면 발상지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민족 자결의 그런 정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합쳐가지고 윤동주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학교는 연전이었다. 막 그렇게 볼 수 있죠. (1938년 4월 4일) 윤동주는 송몽규와 나란히 연전 문과에 입학한다. 연전 시절은 그가 보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나이요 또한 본격적인 문학의 길에 접어든 시기였다. 4년간 통틀어 800권 이상의 책을 읽어냈을 만큼 그는 당시 알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가 굳이 연전을 지망한 이유는 단지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였다. 당시 외솔 최연배가 연전에 있었다. 윤동주는 그에 져서 우리 말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책상 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탐독했다고 한다. 문학은 민족의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었기에 일본어 시대에도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시를 썼다. 윤동주가 긴 산책로를 걸을 때마다 어쩌면 그는 그가 존경하는 교수 최연배가 늘 역사라던 말을 곰곰 되씹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라. 자기를 구하려던 민족을 구하라. 세계인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되라. 그가 한때 하숙했던 누상동 9번지. 작가 김송의 집이었다. 근데 그 머리를 두르고 흰 곰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찢은 동이다. 이게 슬픈 속속인데 전부 그 백이민족의 그 모양과 얼과 그 당시에 그 자태를 갖다 여기에 시에 담았거든요. 네. 말없고 온화한 청년이었던 그는 대학 4학년 때 뒤에 알려진 그의 대표작들 대부분을 쓰게 된다. 이 시절에 비로소 그는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도달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분명 한량없는 슬픔을 통해 왔을 것이다. 1942년 윤동주는 일본 유학을 떠나기 위해 강요된 창씨 계명에 응한다. 히라노마 조주란 이름을 얻기 닷새 전 그는 한 편의 참회록을 써 스스로의 욕됨을 표하니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주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거의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은 부끄러움의 미학 또는 순결 또는 정결의 미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끄럽냐 하는 것 하면 이것은 그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이 실제로 윤동주의 시는 대단히 여리고 동시적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별을 노래한다든가 꿈을 노래한다든가 십자가를 노래하든가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수준에서 보면 동시적인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소박하고 한데 이러한 그 정결한 것, 이 순수한 것 이러한 것이 역사와 연결됐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이제 거울이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시인 이상이 갖고 다녔던 거울. 그것은 그 시장 바닥에서 파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동주가 갖고 있는 거울은 또 이제 특수한 거울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화상에서 나오는 우물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우물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거울 이것은 참회록이라는 시에서 이제 잘 나옵니다. 거기서 구리로 된 거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리로 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여기에 자기 얼굴이 부끄러울 것인가 안 부끄러울 것인가를 갖다가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그 역사에 대한 투철한 그런 의식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세계 문학사에서 그 아주 독특한 그런 거울의 하나를 윤동주 시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대한 가장 강한 저항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배자의 나라에 온 식민지의 젊은이가 그 자의식의 부끄러움을 누구와 나눌 수 있었을까? 도쿄는 그리고 장중한 대학 건물은 윤동주 자신에게는 얼마나 고독한 장소였을까?この坂の下に、ある建物が YMCA です。で、윤동주はこの建物の3階、これは新しい建物で1980年に建て直されたものです。その前の1930年に作られたその前の建物です。その前の建物にの3階に1942年の4月から、1学期の間ですね下宿していたと思われます。でここから立教大学へ通ったと思われますが立教大学の資料では、その年の12月まで윤동주は立教大学に在籍しています。しかし実際には42年の9月からは京都の同志社に、変わっていますね。 외로웠기 때문일까? 도쿄에서 겨우 한 학기를 마치고 가을에 윤동주는 교토로 옮긴다. 교토에는 어릴 때부터의 고향 친구며 문학의 동료며 고종 사촌이기도 한 송몽규가 이미 와 있었다. 송몽규는 교토대학 철학과에, 윤동주는
도시자대학 영문과 선과에 편입했다. (1942년 10월에서 이듬해 7월까지) 윤동주는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같은 과 동급생이었다는 일본인들도 그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은 없다. 그의 조용한 성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일본인들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하지 않았던 까닭일까? 그러나 이 대학에서 출간되는 도시샤 시보에는 기억할 만한 한국인 동문으로 오상순, 정지용에 이어 윤동주를 꼽고 있다. 생전엔 그를 기억하지 못했던 일본인 동문들이 그가 죽고 난 지금에는 그의 시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나 교토나 그가 남긴 흔적은 단지 몇 줄의 기록뿐이다.1942年10月から43年7月までユンドンジはここ京都の左京区田中高原町27番地に下宿していました。武田アパートというところにいましたが、そのアパートのは今このような建物に変わっています。ここからユンドンジュは同志社大学に通っていました。でこの地域にはまだ古い建物がいくつか残っています。孫門牛、ユンドンジュのいとこの孫門牛が下宿していた場所はここから歩いて5分ぐらいのところで、向こうですね、向こうの方に坂の方の右手の方です。송몽규가 하숙하고 있던 집만은 그 옛날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거기는 목조 계단을 올라가면은 2층에는 방이 셋. 그중 하나에는 송몽규와 같은 교토대 철학과 학생이 오늘날에도 하숙을 하고 있었다. 송몽규는 삼고생인 고희욱이란 유학생과 이곳에 함께 있었고 윤동주는 그들을 찾아 이 방에 자주 놀러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이 마침내 일경의 신경을 거슬렸을 것이다. 고향으로 가는 차표를 사서 짐까지 붙여놓고도 끝내 떠날 수 없었던 윤동주. 그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곳은 시모카모 경찰서였다.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나 해서 찾아보려 했더니 시모카모 경찰서의 반응은 무척 냉담한 것이었다. 당시 이른바 사성범의 검거는 특고경찰의 소관이었다. 일제시대 한국인들에게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가 바로 특고경찰을 말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식민지 지식인들의 요시찰, 정탐, 감시, 용의 인물 등의 발견 등을 공공연히 지시하고 있었다. 윤동주는 그 당시 고르게라는 형사에게 연행된 것으로 친족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가 누구인가? 1942년 5월 1일 현재로 되어 있는
교토부 경찰부 직원 인명록을 찾아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특곡과 내선계로서 경부보 3명, 순사부장 4명, 순사 5명, 그리고 2명의 형사 중 고로계라는 이름이 보인다. 고로계 형사의 주소는 교토로부터 차로 달려 3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고 말았다.古い話なんですけども、いいですか？失礼します。コオロギさんがですね、コオロギさんが昔警察におられた時に同志社の学生だった人を戦時中に調べたことがあるんですね。でその人がその後偉い文学者になりまして、まあ、もう亡くなられたんですけどね。で今その人のことをちょっと調べてるんですけども、昔のこと聞きたいからもうお話ししてほし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見られましたけどね、もうそんなことも何言うてね、23人来られましたけど、上がってもお話しすることなしに帰っ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ね、もう主人が死んでからのことはもう全然何とも言いようがね、もう5年前昭和48年ですからね、58年、それで58 58年だから来年がねもう7回忌になります。写真を1枚こうちょっと写させてもらえませんでしょうか。待ってくださいな。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교토역에서 윤동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던 특고경찰 고르게 형사는 죽었다. 과거의 비밀들을 가슴 안에 담고 당대의 사람들은 어둠의 저편으로 사라져간다. 고르게는 특고의 임무에 따라 송몽규와 윤동주 등을 요시 잘하고 짐과 노트를 뒤지고 미행하고 그들의 대화를 이어들었을 것이다. これが古い写真でしょうか。それはもう私らのその頃の。 교토 지방검찰청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책동 개요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주동 인물은 송몽규로 관련 인물이 윤동주와 고희욱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은 1925년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 만들어낸 치안유지법의 희생자였다. 당시의 담당 검사는 에지마 다카시. 지금은 일선에서 은퇴했지만 다행히 아직 살아있기는 한 모양이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사는 집 부근만은 알아냈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재판에서 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안유지법이란 일반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검사에게 광범위한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고 공판 전에 변호인 없이 비공개 문초를 하여 그 조서를 무조건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했으니 에지마 검사만은 그들의 진실한 죄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 주소를 몰라 우체국에서 그 이름을 가진 번지를 알아냈다. 児童遊園児童遊園公園みたいなのでしょ。その隣ですね。あ、児童ね。児童。うんうん。 에지마 타카시. 특고경찰과 함께 치안유지법을 모토로 하여 태어난 사상계 검사의 직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 그를 다시 본다는 것, 그것은 군국주의 일본의 옛 망령을 햇빛 찬란한 이걸에서 다시 보는 일 같지 않을까.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すみません、お隣のサムさんはお留守でしょさあ、わかりません。わかりません。えそちらにですね、おじいさんがいらっしゃる、はい。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はい。今、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ちょっと。今、鳴らしても返事がないので、じゃあ、お留守にないですか？いらっしゃるちょっとお目にかかりたいと思う。いや、私はわかりません。わかりません。は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골목에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주택가의 골목은 평화로워서 감옥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하는 말과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 듯했다. 세 시간 후 바깥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니 식구들이 돌아온 것이 すみ 틀림없다. ません、江島先生にちょっとお目にかかりたいんですが、KBS からしておりましてね、ちょっと短時間でいいんですけど、寝てるんですけどね、ちょっと足が不自由でね。本当に短時間で。昭和16年19年。ああ、そうですか。いや、ちょっと会いたくないって申してますんでね。いや、おそらくお会いされてもちょっと言葉がちょっと通じ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ちょっと言語障害も残ってますね。ちょっとだけお目に。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ね。はい、すみません。ここにこうお名前がありますけども、その同志社の学生だったこの人が、後にですね有名な文学者になったんですが、今はもう亡くなられておりませんけども、この人を覚えていらっしゃるかどうか。覚えてる。名前を覚えてます。名前を覚えていらっしゃる。記憶がありますか？どんな記憶がありますか？なんか社会主義え？社会主義。社会主義。覚え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ちょっとお伺いしたいんですが。でも内容は覚えてますよ。この人が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はご存知ですか？どこで亡くなった？裁判の後ですね、1年ほどして、病気で？いや刑務所の中で亡くなったんですよ。そうですか。僕がしゃべりたいね、検事の時。朝鮮独立運動の、ことで何か記憶がありませんか？内容はあんまりよく覚えてない。内容については覚えてない。記憶がありませんか？どうも大臣まで。その頃ね、こういうような学生が何人もいたわけですけども、どのぐらいそういうことを扱ったかは知らない。忘れた。覚えていらっしゃらないですか？
京都のその検事でいらしたのは何年間ぐらいですか？何年かな、2回あるから前に行って、後に行って、2回ぐらい。2回ぐらいということは何年間ぐらいですか？前後、7年ぐらいかな。7年ぐらいですか。もうこんな年を取るためにはね。(1944년 3월 31일) 그 재판은 있었다. 부장판사 이시 히라에가 주재한 이 재판에서 송몽규와 윤동주는 각각 징역 2년씩을 언도받는다. 판결문은 윤동주가 일찍이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었으며 내선 간의 차별 문제의 원한을 갖고 조선 독립을 위해 조선인의 실력과 일반 대중의 문화 앙양에 힘쓸 것을 결의하며 송몽규와 자주 화합하여 상호 독립의식의 앙양을 도모하며 다른 유학생들에 대하여 민주의식의 유발에 전념해왔다는 것으로 치안유지법 제5조 저초 신례 11개항을 열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이 한국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함께 모여 한국어로 말한 것조차 죄가 됐던 시대였다. 후쿠오카 형무소 1945년 2월 한 장의 전보가 용정으로 날아갔다. 2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져가라. 죽기 전에 뭔가 큰 소리로 헤쳤다는 동주. 그의 시체는 방부 처리가 되어 있어 생시 같았다. 시체를 인수하러 가서 만나본 송문규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들이 날마다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았노라 말했다. 그리고 20여일 후 송문규 역시 사망했다. 그때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職員にずっと話聞いてみましたら、昭和20年ですが、福岡市が大空襲を受けまして、福岡市内ももう全部建物は焼けまして、で刑務所にも爆弾が落ちましてですね、相当建物が焼けたそうです。でその時に倉庫にもう2棟ばかり焼けてしまったそうでございまして、品物ばかりじゃなくておそらく書類も保存書類は全部焼け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ともう一つは戦争が終わりまして、アメリカ軍が日本に進駐しました時に、福岡刑務所にも進駐していくのがありまして、一時期アメリカ軍が刑務所を管理されてたんです。でその後いつ撤退したかは分かりませんけども、引き上げたかは分かりませんが、日本側に管理を委ねて、委ねられた時点からですね、日本側もだいぶ混乱しておりましたけども、それから以後はおいおい書類を整備していったという状況のようでございましてね。で私も探しますけども、そのお客さんがお探しの資料だけじゃありません。OB の会があるのありますけども、その旧友会の名簿のようなものはございませんか？それは旧友会の人たちが持ってます。刑務所とはもう全然別個に組織されておりますので、そう旧友会の会長さんは今会長さんというのはですね、確か高齢の方ですが、福岡市内におられます。そうですか。その会長さんにお会いしてお話が伺えればと思うんですけど。じゃあ直接、残念だ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ね。そうしますけども、ちょっとその住所や連絡方法を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お名前は荒牧という方ですね。荒牧さん。荒牧さんはその頃は福岡刑務所ではないですか？私はね、その頃19年、船の金沢刑務所ですから石川県ずっとは山陰地方の、そして戦時中は鹿児島刑務所長兼아라마키는 윤동주 재소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도관 25명의 명단을 뽑아주었다.
海町の黒穂っていうんですかね。黒穂って言ったらこれ黒穂の19年の初めの頃は 일일이 전화를 해본 결과 25명 중 실제로 1944년부터 45년 사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은 7명뿐이었다. 그러나 윤동주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그들의 반응은 미묘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その頃兵隊ですね。その頃兵隊に行ってたって言ったね。何ですか？ああ、入院中ですか。ああ、そう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どうも失礼します。この道いいですか？このまあ少しこの道行かれます。あれずっと行かせら入ることになります。 7명 중에 한 사람 도미 다이스케는 다행히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 응해주었다. 그의 집이 있는 곳은 후쿠오카 교외의 한적한 농촌이었다. 그는 평범한 할아버지 농부의 모습으로 맞아주었다. 지가 そんなふり関係なかったもんやから全然その名前も覚えんですね。その頃ね、その朝鮮の学生が、捕まって入れられていたというようなことは分かりませんですか？分かりません。なんかね、毎日その注射を打たれていたっていうね。そんなこと全然聞いたことないです。注射を打てばそれは医務所の方で打つんやからですね。あ、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要するにやっぱり今のような花と同じでね、古いことを話したくないというふうな、感じで、まあ電話ですけどね、そういうお話だったんで、まあ、本当はそういう方にねお会いできれば一番いいんですけどね。そういう話したくないっていう人は知った人じゃろうですね。医務所関係じゃったらこれは毎日困りますからね。それ分かります。そういうことはあったとしても伝わらないですか？その部署だけで。そんな多分絶対みんなが雑談でもそういうことは言わない。言わんですね。実務所のことは。そうですね。大体刑務所で手術するときは刑務所の医者はタッチしません。ああ、そうですか。だから仮に故意に殺したとかってことになりますから、そういう時はどこの病院から来よったかそれは知りませんけど、来れば結局9代と思いますがね。手術なんかする時はそのよそから来てからやります。9代がね。구조의대. 후쿠오카에 있는 일본 유수의 의과대학. 윤동주의 시신에 방부제 처리를 한 것은 바로 구조의대 의료진들이었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을 때 그 시신은 그대로 해부 실습용으로 제공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형무소 의무실에서 매일 주었다는 주사는 구조의대와 관계가 없는 일일까?おそらくですね、当時の話ですが、記録は私どものところにはほとんどないと。特にその依頼を受けて、九州大学が依頼を受けましてですね、そして防腐剤を注入に行ったというような、その外に注入に行ったというのはあまり記録はほとんど残らないのが普通ですから、おそらく当時の記録なんていうのは一つもないんではないかと私は考えますね。おそらくこちらの方で解剖でもですね、病理解剖でもなさっておられれば記録は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おそらくそうでなかったら全く記録な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ね。おそらくないと思います。当時その注射ということであるとどんなことが考えられますか？どういう注射であったか全く今では想像はできませんですね。当時の関係者の方からお聞きになる以外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그러나 전쟁 중에 구조의대에서 인간에 대한 생체 실험이 행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자신 구조의대 출신인 의사 우에사카 부유코는 그의 저서에서 그 실상들을 생생히 고발하고 있다. 1945년 12월 요코하마 전범재판에서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의 진상이 밝혀지자 실험에 참여했던 구조의대 의료진 중 3명이 교수형, 18명의 종신형을 포함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구조의대에서 생체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던 목표는 2가지로 추론하는데 그 하나는 폐적출 수술의 성공이요, 2번째가 바닷물을 이용한 대용 혈액의 개발이었다. 실제로 미군 포로 중에는 바닷물이 주사되어 사망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동주와 송몽규가 맞은 주사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후쿠오카 형무소의 의무실에 근무했던 의사의 집을 찾았다. 텔레비가 야메테 쿠다사이. はいはい。撮れません。撮れません。いやもうそれだったらもう私はお会いしません。はい。わかりました。撮りませんから。撮れません。じゃあ外に出してください。だからそしてしかも合わせてカメラ持っておいでになるから、私もやはり個人の自由はありますからね。お電話ではね、19年の7月に押収されて行かれたというふうに。確か9月1日やったんですよ。ああ、失礼しました。9月ね。9月と伺いました。ちょっとメモしましたけど。そうですね、9月ですね。9月にだからその19年いうのはおっしゃったから、その記憶が19年そのものは記憶があるわけ。はいはいはい。それでちょっとだから5ヶ月ぐらいの間ですね、19年の4月から。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そしてあなたこんなことしてるじゃない。もうありません。ありません。そして調子を使わせちゃうでしょうか。いえ、これはね、ありません。レンズ。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물러나야 했지만 그 다음 날 밤 11시 우린 다시 전화를 해봤다. 그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단지 그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전시 행영실록이란 방대한 자료 속에는 당시 형무소별 사망자 숫자가 나와 있다. 후쿠오카 형무소는 43년에 64명, 44년 131명, 그리고 45년엔 259명의 사망자로 늘어난다. 259명 중에는 윤동주, 송몽규와 당시 함께 복역하던 50여 명의 조선인 수감자들의 전원 사망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現在時間がもう43年も経っていますが、できるだけのことを調べてみて、たくさんの人に会って、話を聞いて、私が今考えていることは、ユンドンジは単純な病気による死ではなくて、獄中で何かあって1年足らずのうちに亡くな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確実に話が聞けないし資料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これは私の心象、心の思いですねで、考えるしかないわけですけれども、記憶がないとか、あるいはどうやら語りたくないとか、そういう様子から見るとやはり何かがあったと考えるのが、考え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윤동주, 그는 살해됐는가? 시대의 새아침이 올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 그러기에 적을 미워하지 못했던 사람, 차라리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사람, 그는 죽음의 그 순간에 일본인들까지도 용서했을까?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소리 들려올 기회다. 윤동주의 시신은 한줌 재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하늘과 바람과 별들이 무성하던 그 아름다운 고향에. 그의 장례식은 3월 어느 눈보라치는 날에 치루어졌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두 지상에 남기고 그는 홀로 차가운 북간대의 흙 속에 가서 묻혔다. 윤동주 선생의 동생 일주 선생님이 84년도에 일본에 유학하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지금 묘비의 약도를 그려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연변에 가서 한 달 동안 찾다가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묘비는 해령에 가는, 용정에서 해령 쪽으로 가는 길에 그 한반도 쪽으로 향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용정 동산에 안장됐다. 그리고 용정에 겨울이 풀려는 5월 초순 어느 따뜻한 날 그의 묘역은 비로소 때를 입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해 단오날 무덤 앞에 하나의 핏돌을 세우니 묘비명은 시인 윤동주 지묘. 죽어서 비로소 그는 시인이란 관사를 머리에 얹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8월 그가 기다리던 시대의 아침은 왔다.
윤동주는 살아생전 단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희전문 졸업 당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스스로 이름지어 필사한 19편의 시가 후배 정병욱의 손에 남아있었다. 그 밖에 친구와 누이 동생이 소중히 간직해온 몇 편의 시들이 더 있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그 정성이 모여 1948년 1월 윤동주의 단 하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세상에 나온다. 그 초간벌 서문에서 선배 시인 정지용은 무릎을 꿇고 분양한다 하며 시와 시인은 이러한 것이라 찬탄했다. 밤이 오고 바람이 불면 누구나 눈 감은 가슴 속 하늘 위에서 오늘 밤에도 바람에 스치오는 별 하나를 만난다.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기에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할 줄 알았던 시인. 죽음 넘어 살아있는 그를 만난다.